이제 대놀TV가 모바일로 더 편리해집니다. 모바일 검색창에 대놀을 검색하고 대놀TV 접속.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으로 원하는 영상을 찾아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실시간 방송 중엔 채팅으로 소통해보세요.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놀 라이브쇼에서는 쉽고 빠른 모바일 주문을 이용해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제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에서도 대놀TV를 즐겨보세요.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과 경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 맡은 NR치과 강희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 핫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상속과 중요입니다. 상속과 중요 최적의 절세 전략 세우기인데요. 이 신문이나 이렇게 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상속과 증여세가 내년에 뭐 바뀐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아마 더 그래도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인기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좋은 떡밥이기도 한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수포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우리 또 세무사님들 중에서도 증포세, 증여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란 말이 있을 만큼 증여나 상속에 대한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알려주실 증잘세, 증여세를 잘 아신 세무사님, 치과 세무 드림팀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애 세무사님 그리고 우리 이원식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례 리뷰 코너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례 리뷰 시간에는 우리 이원식 세무사님께서 실전성 100%짜리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상속과 증여세를 통해서 얼만큼 우리가 절세를 했나 이게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픈 채팅이 개설이 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계신 그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2875입니다. 2875 번호 설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가입하시면 뭐 방송에 대해서 직접 이제 실시간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나중에 답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 알림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또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에 질문이 소개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또 팡팡 또 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봐야죠.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이번에는 스타벅스 디저트 쿠폰입니다. OX 퀴즈에 한 분, 그리고 끝날 때 객관식 퀴즈 통해서 두 분 이렇게 2번 동안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퀴즈 이벤트 잘 아셔야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퀴즈 정답 인정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객관식 퀴즈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주관식 쓰는 사이에 뭐 땡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숫자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전 100%입니다. 사례 리뷰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원식 세무사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네. 오늘은 그 상속 증여세 사례 리뷰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상속 증여도 생각보다 양이 방대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것들 위주로 좀 구성을 했고요. 실제 사례들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상속이랑 증여 이 개념부터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상속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상속세고요. 증여는 누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뭐 자녀한테 그 조금 이제 자금을 물려준다던가 이제 실제 그냥 자녀한테 증여 이게 이제 증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상속과 증여의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장님께서 제가 자녀한테 좀 증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녀한테 상속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십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왼쪽에 카카오톡 실제 사례를 좀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미성년 자녀한테 이제 좀 증여를 하고 싶으신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에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증여 공제 한도 이내까지 딱 이체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이제 그 은행 앱을 잘못 만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다시 이제 본인 계좌로 이제 이체를 800만 원 또 한 거예요. 잘못 이체가 됐네? 다시 자녀한테 800만 원 이체합니다. 그럼 이제 왔다 갔다 돈의 흐름이 이제 좀 복잡해졌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자, 우선 증여 공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이 정도 금액만큼은 그래도 자녀한테 주더라도 혹은 부모님한테 드리더라도 이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습니다라고 나온 기준이 있는데 자, 우선은 부모 자식 간에는 기본적으로 위로 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5천만 원까지예요.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근데 미성년 자녀한테는 5천이 아니라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10년 기준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금이 나오지가 않는데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까지 증여한 거는 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800만 원을 부모에게 이체하고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800만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나마 다행히 국가에서는 딱 이제 증여가 일어난 시점부터 이제 증여세 신고 기한은 그달 말일에 3개월 뒤까지거든요. 대략 한 3개월 정도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안에 다시 반환이 되는 것, 실수로 잘못하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체가 됐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는 다행히 증여세를 매기진 않아요. 근데 원칙은 각각 증여입니다. 원칙은 위로 올라가든 다시 돌려받든 각각 증여지만은 단기간 3개월 이내 이제 신고기한 이내에 하게 될 때는 따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사례에서는 같은 날이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계좌 이체했다가 다시 오늘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따로 세금이 나오지 않는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자녀에게 증여하는 혹은 부모님께 증여하는 거는 5천만 원까지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올해 그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개정안 내용에서 뭔가 이제 공제가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을 얼핏 들으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증여에 대한 공제 내용이 아니고 상속에 대한 공제 내용이에요. 상속은 이제 자녀한테 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그 부모님의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이제 자녀들이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것도 전액 부모님의 재산 전액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공제, 조금 제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2억 원은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그러니까 2억 원 정도까지는 그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끔 차감을 해주는데 플러스 이제 좀 부양 가족이 많거나 하면 좀 더 혜택을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 계산해가지고 조금 더 늘려줬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 과거에는 뭐 이제 대가족이니 자녀가 많고 했지만은 요즘엔 사실 자녀가 거의 많지가 않잖아요. 한두 명 내지 두세 명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증여공제 그 상속공제 조금 더 받더라도 공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적용받지 않고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 원짜리를 적용받는 걸로 그렇게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거 사실 이제 자녀 한 명당 그 공제 혜택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 이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공제 금액을 크게 늘려주겠습니다. 10배로 5천만 원에서 5억 원, 자녀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려주겠습니다라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간 상태인데, 자, 이건 아쉽게도 지금 현재 상태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내년 2월달, 25년 2월달에 국회에서 최종 그 승인이 되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증여공제나 상속공제가 다르다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그 혼인 출산 뭐 이제 그런 재산 공제 같은 게 뭐 최근에 생겼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제가 결혼한 지 2년 이내 혹은 뭐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까지 받는 게 증여가 될까요? 아니면 뭐 혹은 자녀한테 1억 5천을 주는 게 증여가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우선 이거는 이것도 작년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고 올해 초에 확정이 된 내용인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결혼 시점 전후 2년, 즉 총 4년입니다. 자, 결혼 시점 전 2년, 후 2년이니까 총 4년 동안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게 원래는 5천만 원이지만 플러스 1억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5천 정도까지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출산했을 때는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출산했을 때부터 2년 이내로 주는데, 출산 전 2년은 주지 않습니다. 출산하고부터 2년에 대해서만 주는 거고, 이것도 동일하게 1억 원이에요. 자, 근데 이건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혼 2번 했다고 2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통합해서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1억, 자녀 출생할 때 1억이 각각 되지만 통합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 1억을 받았으면 자녀 출생했을 때는 1억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합쳐서 1억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세법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를 출생했거나 혹은 결혼하셨을 때 조금 더 부모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세금 좀 덜 없이 혹은 덜 내면서 받아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개정한 내용이라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 자체는 똑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1억까지는 10%, 1억 초과해서 뭐 이제 5억까지는 20%, 그다음에 10억까지는 30%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그 1억까지 구간이 2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억까지 10%인 부분과 최고 세율이 원래 50%거든요. 근데 최고 세율이 하나 내려간 40%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긴 한데, 이것 역시 내년 2월달 이제 국회 그 통과가 돼야 확정되는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사례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뭐 자녀당 5억이면 뭐 다자녀 가구분들이 유리하겠네요. 네, 그래야. 요즘에 뭐 예. 자녀도 많이 안 낳는데 네. 이제 그렇게 좀 혜택을 주자라고 올라온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이제 뭐 요즘 다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네. 자꾸 인구 절벽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방법이 조금 뭐 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잠깐 뭐 결혼해서 뭐 2년 전으로 1억 정도를 뭐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럼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뭐 축의금이라든지 이런 네. 거가 이제 퉁쳐지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이제 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는 네, 뭐 이제 네, 축의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생활비라던가 교육비 이런 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는 예. 약간 애초에 비과세가 되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까지 별개로 이제 별개입니까? 추가로 이제 받는 게 아. 이제 1억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혼은 안 되고. 그렇죠. 재혼. 재혼 안 근데 만약에 예. 초혼 때 못 받으셨다면 재혼 때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 한 번이니까. 예, 일생에 한 번입니다. 예. 일부러라도 결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역시 세무는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원식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첫 번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이원식 세무사님께서 직접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OX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입니다. 정답은 네, 옵니다. 자, 어떤 분들께서 정답을 맞추셨는지, 이건 조금 결혼하신 분들이 유리할 것 같은데, 바로 조 의원입니다. 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세무왕이 X하면 어떡해. 조효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자, 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는 방송이 끝나기 전에 또 두 분을 상대로 또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숨을 돌리고 라이브 Q&A 세션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VCR 스타트.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슈런지는 집에 못 가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심사숙고한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위에부터 좀 보시면 주제가 주제인 것만큼 다른 절세 팁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음 다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저희가 글로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데요. 많은데요. 네.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와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한 번에 안 끝나요. 우리 두 번에 해야 돼. 두 번에 해야 될 걸 한 번에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엄청납니다. 자, 위에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제일 무섭죠. 맞습니다. 증여시 먼저 합시다. 자, 증여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가 덜 나오나요? 이거는 아무래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자금 출처 조사가 덜 나오는 게 아니고 유리한 거 아닙니까?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는 뭐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건데 이제 방금 이제 증여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한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거고 공제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공제 금액 초과하는 것만큼 증여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증여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소득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무상 이전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소득 자금 소명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뭐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그죠? 예. 자, 안녕하세요. 요거는 생물떡값은 다음번에 좀 답변 드리고 가고 11 알바 일용직 신고에 대한 얘기도 다음번에. 자, 부동산 구입 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딱 6억까지만 증여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증여하고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죠. 딱 6억까지만 하고 쌩깔 거냐? 아니면 6억 뭐 100만 원 하고 100만 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증빙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신고를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신고. 국세청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사실 6억까지를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 세금을 조금 더 내서 그러니까 내는 게 좋냐, 납부까지 하는 게 좋냐, 아니냐 여기 질문인데요. 뭐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납부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6억까지 증여한 거를 국세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고를 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신고서가 있다면 뭐 사실 납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내던 뭐 안 내던 이제 신고된 들어간 금액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세율이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 뭐 내년엔 개정안은 나왔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1억까지는 10%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뭐 소득세든 증여세든 그 안에서 한 10% 세율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좀 비싸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에게 이게 이제 6억이 전부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앞으로 좀 더 가야 된다, 뭐 더 금액이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7억까지
아, 예, 맥스로 7억까지? 7억까지 정도는 하고 1억에 대한 세금이 1,000만 원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이게 정도는 조금 별거 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예, 나중에 예. 우리가 상속이 되거나 이럴 이런 때는 건더 절대 비싸지니까. 예, 예, 이게 10에서 그렇죠. 20에서 끝나는 세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뭔가 미리 준비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강하거든요. 예, 저희가 예. 지금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증여세가 있는 거고 이 증여세도 우리가 신고한다는 의미는 뭔가 증빙을 만드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증빙은 신고서로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납부를 하시는 게 이제 그 1억까지 안에서만 하면 좀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예. 뭐 돈이 딱 없으면 6억까지만 신고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데 나중에 점점 늘어나면 이제 증여나 상속세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리 좀 땡겨서 1억까지 정도 해야 되는 거는 뭐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7억까지 해도 괜찮다. 예. 큰 10%가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구간 검진 내용 아니고 감가상각된 자동차를 뭐 세금 나오는데 이거는 예, 세금 계산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고 개인 간 거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뭐 저기 세무사님한테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미성년 애들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시 2천만 원을 넘는 게 좋나?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 자, 그러네요. 이것도 10%입니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미성년 애들 왜냐하면 사실 원장님들은 네. 저희가 아무리 뭐 많이 쓰시고 뭘 하시더라도 네. 재산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억까지는 아주 비싼 세금은 아니니까 뭐 하실 때 딱 2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어차피 그 자금이 10% 은행에 이내라면, 네. 은행에 계속 있다면 뭐 자녀 명의로 굴러가던 내 명의로 주식을 대건 사실은 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10년간이에요. 10년 동안 2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마다 2천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저는 10% 세율 안에서는 원장님 좀 여유 되시는 한에서는 거기 1억 2천. 그래서 제가 미성년은 1억 2천, 성년은 1억 5천 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여기 같은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주식으로 증여를 한다.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주식은 이제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아,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예, 근데 예. 원장님들이 지금 이제 상장 주식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상장 주식은 저희가 그 증여한 날로부터 전후에 그 매일매일 종가를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로 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한 시즌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그때는 주식이 쌀 때 증여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사실은. 그리고 올라 버리면 어차피 준거에서 오르는 거는 다 자녀의 몫인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증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쌀 때 싼 걸로 준다.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을 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금으로 주는 것보다 주식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주는 게 굉장히 좋죠. 좋죠. 그렇죠. 사실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또 있어요. 비상장 주식은 이제 원장님이 만약 법인을 갖고 계신다던가 이러시면은 이제 저희가 비상장 주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조금 이제 내가 주주인데 자녀에게 조금 주고 싶다 했을 때는 비상장 주식이 되면 요때는 저희가 또 평가 방법이 또 달리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조금 더 낮게 만드는 작업들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좀 만져볼 수도 있는 거죠. 상장 주식은 사실 그건 잘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뭐 무조건 쌀 때 정해져 주는 게 답입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은 뭐 땅도 2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겠네요. 2천만 원 땅이요? 미만 땅을 토지? 토지를 네. 증여를 했는데 이게 막 2억이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쌀 때. 제가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부모님께 비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이 있어서 부모님이 나한테 준 거구나. 내가 준 게 아니고 매년 1,000만 원 정도 된다면 증여로 간주됩니까? 네, 이게 이것도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 하나인데 10년에 아까 5천만 원이니까 네. 이게 미성년자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면은 네, 일단 증여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이제 그거를 뭐 증여 공제 안에 들어가냐 이미 초과했으면 증여 세금이 나오냐 이렇게 따지게 될 건데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또 사회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 이제 생활비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뭔가 교육비를 이제 지급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또 비과세로 들어가요. 그래서 애초에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간 이게 근데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드립니다. 자, 이거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범위 이내라면 가능한데 자, 이게 문제는 금액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딱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는 법령의 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판단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매년 약 1,000만 원 정도라면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 이내일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이긴 하나 이걸 만약에 또 차곡차곡 모아서 부동산을 샀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금액은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 비과세 혜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부모님께 비정기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준 거면 네. 부모님이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일자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네, 용돈으로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참 좋은데 네. 여기는 뭐 부모님도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고 자녀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값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받았다. 아 이거 좀 이게 네, 그런 용돈으로 측면이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예. 참고로 저의 경우는 부모님한테 300만 원씩 줬더니 국세청에서 뭐라 했어요. 예, 일단은 알고 계시고 300만 원 정도는 사회 통념상 용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다른 강의에서 들었는데 증여할 때 태어난 첫 해에 2천 증여, 그 다음 해에 2천, 10년 후 2천 증여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맞나요? 최대 증여 가능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예. 저희가 이제 증여세가 이제 비과세 된다는 표현이지만 일단 공제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비과세를 표현하면 그냥 자녀가 주민번호가 있어야 신고를 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자녀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녀한테 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줄 수 있죠. 또 10년이 지나서 2천만 원 줄 수 있죠. 다시 10년이 또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만 19세가 넘으면 예. 저희가 또 5천만 그때는 원. 이제 5천만 원 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5천 줄 수 있죠. 또 10년이 지나면 계속 5천은 가능한 걸로 지금 예. 세법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더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예, 최대 증여 가능 방법은 근데 2,000씩 모아도 솔직히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어서 여유가 된다면 좀 더 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10년마다 살아나는 세율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사실 이제 10년도 챙기셔야 되겠죠. 이게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또 날짜가 지났는지 왜냐하면 거기서 저희가 10년이 하루만 뭐 이틀만 더 빨라도 합산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럼 바로 세금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챙기셔야 되는데 날짜를 해놓고 누적 관리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증여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냥 조금 생각하지 마시고 야 2천은 무조건 일단 신고서를 제출한다. 예. 예, 신고서를 제출한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예, 어려서부터 일찍 하면 좋습니다. 이건 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하시는 게 좋고 또 주변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2천 증여하고 또 10년 뒤에 2천 증여하고 그럼 4천이잖아요. 또 10년 뒤에 5천 하면 9천. 그래서 1억 땅 만들어서 1억짜리 땅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서 이제 해서 대박 나신 분이 또 있으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쭉 듣다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부부 중 사망 시 결혼한 또는 성년인 아들들이 있으면 배우자 아들들 1.5대 1대1 비율로 자동 상속이 되는 건가요? 자동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자동 상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냥 서로 간의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속인이 3명이잖아요. 아들 둘이니까 2명, 아들 2명, 배우자에서 3명인데, 네, 3명이죠. 예. 네, 그러면 배우자는 50%를 더 가져가니까, 가져가고. 예, 그럼 7분의 3이고 자녀들이 7분의 2씩 가져가는 건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 예. 예, 그때 예, 예. 법에서 정해주는 상속 지분인 거죠. 그래서 예.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보통 협의에 의해서 예. 자녀에게 조금 더 주던가 아니면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굉장히 좋은 공제가 있거든요. 예.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좀 더 많이 주던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상속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한 6개월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때 세무사랑 상담을 해가면서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 공제액을 좀 뽑아내시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저희가 좀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자녀와 협의가 안 될 일은 잘은 없지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법정 상속분인데 이렇게 자동 상속되는 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등기나 부동산 이런 건 다 사인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등기를 바꿔준다던가 예. 너희들 이렇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요즘 뭐 그 자녀간에 또 유류세 또 때문에 네, 소송하거나 이런 게 또 많이 있어서 유류분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냥 함부로 할 수는 네, 없죠.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각각 자녀도 똑같이 주셔야만 네, 되는 비율도 그렇죠. 많습니다. 자, 외국 영주권을 받고 해외 이주와 재산 이주는 해외에서 가족들에게 증여 후 다시 한국 입국 후
어느 정도 체류하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야, 요게 사실은 영신 선생님 요 네. 질문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해외 이주와 재산 이전 후 예. 네, 가족들에게 증여 후. 이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속이든 증여이든 간에 국가에서는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뭐 이제 그 365일이 있다면 절반 정도 한 184일 이상 그 이제 있으면은 국내에 계속 있으면은 거주자로 보고 또 그 외 여건도 조금 더 있긴 한데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거주자로 판단하거든요. 예. 거주자는 그냥 외국 영주권이 있어도 그 거주를 그렇게 하면 영주권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네, 거주했냐, 안 네, 했냐? 거주자, 비거주자로 따지는 건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거주자 만약 상속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거주자는 그 본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예.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그 비거주자지만 국내 재산을 가지고만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미 국가도 이미 이런 것들 다 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해외 가서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고 이미 그랬을 때도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증여나 상속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가끔 보면 이 해외에 이제 해외 영주권을 따서 나가는 분들이 이제 이제 증여나 이런 문제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여를 할 때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증여를 해주면서 야 내가 세금까지 내줄게 하면 그거에 대한 또 세금을 또 물잖아요. 근데 해외에 가면 또 그게 또 면제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해외에서 예, 해외 간 사람한테 증여를 할 때는 네네. 내가 이거를 세금까지 포함해서 내더라도 외국에 있는 애니까 네네. 따로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낼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건 이제 정확히는 아마 이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에 이제. 계시니까 예. 외국 세법을 적용받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맞게끔 세금을 낼 수는 있어요. 네, 거기에 조정되면 우리나라 걸 적용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부모가 증여하는 것과 조부모 증여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인가요? 이거는 미성년자 자녀분한테 얘기하는 네, 맞죠? 2천만 예, 원이니까 미성년자긴 한데요. 예. 저희가 사실 직계 존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 직계 존속의 표현은 그냥 내 위에 다 줄 세웠을 때.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요즘 뭐 젊으시니까 뭐 부모님도 있고 조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뭐 증조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을 모두 합쳐서 뭐 외가치가 다 합쳐서 다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로부터 전부 다 받은 것을 내 기준으로 받는 사람 받는 기준으로 기준으로 2천만 2천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각각의 뭐 누가 이 사람이 줘도 2천만 원, 저 사람이 줘도 2천만 원이 아니라 저희가 증여는 그 기준을 받는 자 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상속은 반대로 예. 주신 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비슷한 세법이지만 그 차이가 있으니까 증여는 항상 이제 헷갈리지 마시는 게 세금을 누가 내냐? 받는 자가 낸다. 그리고 이 공제 금액은 누구냐? 받는 자가 전체에서 2천만 원이다 하기 때문에 사실 크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먼저 받는 게 있다면 여기서 절세 뭐 팁이 있다면 우리가 2천만 원을 먼저 소진해야 된다면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예. 예,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서 2천만 원을 우리가 소진해야 된다. 성인은 5천만 원을 좀 공제라는 이제 내 주머니가 2천만 원짜리가 있다면 부모로부터 받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5천만 원, 2천만 원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더 받으면 세율이 30%가 할증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서 받으면 조금 더 세이브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받고 아빠 엄마로부터 받는다 그러면 가급적 그 비과세 영역에 있는 2천하고 5천만 원 요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유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뭐 고모, 작은아빠, 작은엄마한테 비존속한테 또 1,0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직계 존속은 예. 저희가 2천, 5천이지만 예. 기타 친족이라고 기타 합니다. 친족한테는 기타 또 1,000만 원씩 친족이어야 받을 수 되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모, 예. 이모, 누구, 삼촌 다 예. 관계없이 거기서도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10년 동안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카 있으면 서로 너 1,000만 원, 나 그쵸. 1,000만 원 예. 퉁 이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십니다. 자, 은행에 일정 금액 이하가 있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상속세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상속세 무조건 발생하는 거 네. 아닙니까? 상속세는 무조건 발생하는데 예. 상속 공제가 있어요. 예. 그 상속 공제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총
그 예를 들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을 봤더니 상속 공제 범위 이내면 예. 사실은 계산해도 상속 세금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된 거지 그게 꼭 예금에 국한되는 내용은 그렇죠. 아닙니다. 예금하고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네네.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전체 맞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미성년자 계좌로 공모와 주식 등 금융소득을 내었을 때 이것도 증여로 잡힐까요? 이거 현재 그 시세로 잡혀서 2천만 원 넘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언제 줬느냐가 사실 증여 시점이에요. 예, 예. 저희가 증여라는 거는 분명히 이 자녀의 통장에 입금된 그때가 예. 있거든요. 그 3개월인가 내로 다 신고해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매기게 되면은 이게 증여로 잡힐까요가 아니라 그때 증여세를 무신고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송금을 해준 날 어차피 증여인 거고요. 예. 이게 무엇을 사던 간에 뭐 공모주든 주식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금융소득을 내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금융소득이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어떻게 미성년자가 지금 저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 움직였다는 뜻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요거는 조금 이제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상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증여로 잡힐까요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잡히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녀 명의로 그 통장에 돈이 돌아가는 거를 국세청은 사실 실시간으로 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돈이 뭐 자녀 명의로 있던 뭐 부모 명의로 왔다 갔다 하시던 이거를 볼 방법 없지만 한번 봤을 때 이거를 증여세로 매겨야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부터 매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올라버리면 세게. 더 손해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올라버리는 거는 이미 그 증여세 신고를 이제 준 다음에 안 하고 이제 올라버렸으면 더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고가 중요하다. 예. 말씀을 예. 드리고 싶네요. 증여가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증거를 남기기 아까 10%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했고 치과 의사인 자녀한테 치과를 양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업장 증여 경우 혜택이 있다던데 요거 제가 알기로는 치과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무슨 빵집이라든지 이런 제과점 같은 그 경우 가업 상속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예. 것 같긴 한데 이거 치과는 제가 해당 사항 없는 실무적으로는 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업 상속 이제 보통 저희가 되게 오래된 뭐 제조업이나 예. 도소매업이라는 큰 이제 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걸 물려받을 때 이제 당장 이제 이걸 물려받게 되면 거의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예. 40, 50%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가업을 받으려다가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게끔 좀 이제 유예시켜주거나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치과라든가 병원에서 양수받거나 아니면 병원을 물려주거나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잡지는 않아요. 이제 금액 규모가 이게 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업 상속 규모까지가 되지는 않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혜택이 있긴 한데 그걸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이게 우리 그 뭐 경기도 이런 데 가면 뭐 여기 뭐 이렇게 큰 카페나 뭐 빵집이 있어 이런데 보면 크게 건물 지어놓고 이게 운영이 똔똔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가업을 승계시켜서 땅값이 오르는 거를 그냥 무상으로 증여하기 위한 그런 또 방법들을 또 쓴다고 또 뉴스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이 돈 있는 분들은 생각이 마인드가 알겠습니다. 자 혹시 임대료 말고 집을 요거는 아까 이제 상속 증여 아닙니다. 제 보험 지급금이 수령이 자녀일 경우 증여나 상속으로 됩니까? 보험 지급금이 수령이 자녀, 그러니까 이거 아마 살아있을 때, 그렇죠? 이게 죽어서 주느냐 또 살아서 주느냐에 따라서 상속 증여세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죽어서 주면 상속이고, 네, 그렇죠. 살아서 주면 증여죠. 사실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무상으로 돈을 받는 거지.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받게 되면 그걸 부모가 살아서 주면은 증여고 돌아가시면 주면 상속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상속 증여가 될 거고 자녀는 아마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상속 증여세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가능하냐?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조금 돈을 빨리 벌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마련해 주신다면 자녀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상속증여세를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안내를 드릴 때는 언제가 진짜 시작이냐?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인 저희가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 어렸을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아까 전에 뭐 공제 2천만 원까지 뭐 1억까지 해서 뭐 1억 2천씩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자녀가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많아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장님이 지금 사실 내고 계시는 특히 종신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죽어야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때 가서 저희가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목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받으면 전부 다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완전히 상속세에서 다 사라집니다. 예, 그 지분만큼 비율만큼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120회를 내야 된다면 자녀가 뭐 50회만 60회만 냈다 그러면 반 정도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녀가 수입이 발생했다 시작하면 사실 가장 먼저 이제 보험 얘기 잘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원장님이 내는 보험료 그거를 계약자를 자녀로 빨리 변경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딸이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살아서 벌써 돈 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예. 예, 이걸 빨리 자녀의 예. 계약자로 변경하셔서 그 자녀가 충분히 그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에 돼서 자기가 번 돈을 다 내서 통장에 딱딱딱딱 찍히게 예. 해주면 저희가 세금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역시 세무사님 딸이라서 그런지 훌륭한 처자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예. 자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식? 아, 네. 예. 그 잠시만요. 예.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적용이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공제제도. 이게 상속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예. 증여는 받는 예, 분을 기준으로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이제 비거주자면 예. 비거주자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비거주하고 거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상관이 있긴 한데 예. 비거주자면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상속세를 적용받게 되는 비거주자.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 재산을 이제 그 거주자인 자녀, 그러니까 예. 피상속인이 만약 거주자로 해가지고 받게 되면 예. 그 받은 금액, 국내로 들어온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매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토탈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상속인 기준으로 해야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계신 외국에서 또 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중복되지는 않게끔 해줍니다. 그럼 외국에서 네네. 낸 것도 우리 네네.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서 내지 않게끔. 네, 근데 외국에서 왜냐하면 토탈에 대한 걸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토탈 재산을 계산하는 게 상속제인데 예. 그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계신 비거주자이면은 예. 그거는 이제 그 나라 비거주자에 계신 그 나라에서 상속세를 또 낼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에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그 돈을 국내로 유입해서 국내 자녀들 이제 거주자인 자녀들이 받았다거나 하면 그 들어온 자산에 대해서는 계산하게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외국은 보통 한 뭐 30억, 50억 정도 넘어야 네. 이 상속세를 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45억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경우 제가 봐서는 이 선생님께 물어보신 거는 이거를 그냥 내가 알아서 몰래 싹 이렇게 가져와도 정부에서 모를 수 있지 않냐? 모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그 위험한 발언인가? 그 금융재산이나 예, 사실 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를 거치게 되면 사실 다 기록이 남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물론 해외 자산, 해외에 있는 자산을 직접적으로는 국가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해외 자산이 그렇죠. 해외 자산에 있는 소유가 바뀐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신고 의무를 적용해놓고 있긴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누락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네. 언젠가 그거 이제 걸릴 여지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론은 그거네. 걸리지만 말아라 이거네. 알겠습니다. 예. 자, 상속세는 2억 원 플러스 1인당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현재는 그렇고 내년에 개정된 안은 2억 원 플러스 1인당 자녀 1인당 5억 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근데 통과되면이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네. 사실 이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네. 한 명당 한 명당 5천만 원 5천만 했지만 원. 사실 네. 그걸로 신고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일괄공제 5억이었습니다. 일가 건조. 그게 더 많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리 그게 더 많으니까. 자녀가 한 6명 이상이 조금 되고 또 뭐 미성년자 자녀가 아, 있느냐에 그러면은 따라서 그럼 이제 더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웬만하면 뭐 자녀가 몇 명이셔서 공제 금액이 인당 5천만 원 이거는 저희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5억으로 자녀가 푼? 아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냥 일괄공제 5억이었는데 예. 이제 일괄공제보다 더 큰 더 크죠, 예. 금액이 자녀당 기초공제 5억이니까. 2억이다. 예. 그리고 1인당 5억이니까 5억이니까, 예. 기본적으로 자녀 7억이죠. 한 명만 있으면 7억 원 공제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개정되는 세법은 무조건 늘어나는 겁니다. 공제액이. 네. 그래서 이것만 통과된다면 아마 상속세를 지금 간단하게 한 10몇억 정도 자산이 되셔서 내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많이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예. 예.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죠. 통과를 근데 화이팅! 이게 아직 모르겠네요, 진짜. 이건 화이팅. 네. 자, 미성년 나이 기준이 몇 살인가요? 10년 기준일 때 미성이었다가 성인으로 중간에 변경되면 차액 3천만 원을 더 증여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미성년자 나이는 저희가 세법에서 정한 건 없고 예. 저희가 민법에서 정해놨는데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딱 되면은 저희가 성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가 언제인지 기다려서 저희가 뭐 고3이나 대학교에 가시는 그때쯤 해서 저희가 그전에 10년 안에 2천만 원을 했다면 3천만 원을 더하시고 또 봐서 10년이 넘었다면 그때 5천만 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진짜 저희가 준비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그 날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안 나오는 한도 내에서 증여했을 시 꼭 신고를 해야 할까요? 통장에만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소명 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이건 가능한데 근데 오르면 모르죠. 문제네. 그쵸. 올랐을 경우 근데 문제죠. 어쨌든 국세청은 예. 저희가 이거는 제가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하죠. 네, 그 신고 소명을 시점이. 가능할 거라는 건데 나중에 소명은 내가 증빙 자료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국세청이 소명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국세청이 소명을 원할 때 요청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하는 게 이미 그렇죠. 예. 신고를 해놨다면 신고 시점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예. 신고를 해놨으면 묻지 않아요. 근데 예. 신고를 안 해놔 자꾸 묻는 거니까 이렇게 물으러 올 때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금을 좀 거두러 와야 돼서 예. 물어보는 거지. 뭐 잘 신고해, 뭐 그랬습니까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이 뭐냐 비과세 영역 2천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냥 무조건 저희는 자녀가 이게 2천만 원에서 끝나진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신고를 하셔라. 어떤 상황이든 비과세든 세금을 내시건 신고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나중에 신고해서 뭐 오르거나 혹은 나중에 뭐 개업해서 내가 너한테 예전에 2천만 원 준 거 있는데 합쳐갖고 써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또 걸리니까. 자, 할아버지가 1년 전 5천만 원 상속하였는데 내가 자녀한테 5천 증여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1년 전 5천만 원을 자녀한테 상속을 한 거면은 안 되고 할아버지가 1년 5천만 원을 나한테 상속을 하고 또 내가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한 거는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이건 상관이 근데 이게 상속하고 증여가 지금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할아버지가 예. 지금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1년 전 그쵸? 5천만 원을 누구한테 상속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금 예를 아마 들어서 이제 손자한테 아빠한테 먼저 해봅시다. 나한테 5천을 상속했다고 쳐봅시다. 그거는 사실 이제 상속세 기준은요. 그게 받는 자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예, 예. 할아버지 재산이 총 얼마인가가 중요하겠죠. 예. 저희는 사실 자녀가 10명이어서 10명이 나눠봤든 자녀가 1명에서 1명이 다 가져가던 맞다.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아까 이거 보지 오억이니까. 않아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재산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무조건 어떻게든 네. 할아버지에 대한 세금을 냈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엔 질문이 상속이 되면서 손자 손녀한테도 5천만 원이 흘러 들어온 네, 거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예, 내가 그러네요. 직계 좀비속인데 할아버지랑 나랑 엮이냐 이걸 네. 물어보시는데 상속세에서 세금을 냈다면 냈다면 그거는 증여세에서는 이제 빼고 봅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상속세를 먼저 낸 그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할 때 요걸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상속으로 받은 거고 증여세는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내 합산이잖아요. 예, 맞아요. 증여로 신고한 게 없다면 이건 5천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원래 증여는 반대잖아요. 예. 네, 그렇죠. 받는 자 예, 기준이 예, 예, 돼버리는데 그렇죠. 무슨 상속은 말인지 아마 세금을 다 내셨을 거죠.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200 정도 드리는데 이것도 증여 개념으로 세금이 나중에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통념상 이게 되면 아까 저는 300 드렸더니 뭐라고 했습니다. 예,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직 반도 안 남았어요. 그런가요? 겁나 빨리 하고 있는데 반도 안 남았어. 좋습니다. 부부간 상속 증여 제도가 자, 오늘 별 얘기 다 위장 이혼을 조장한다는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이게 있을까요? 오늘 기사거든요. 제가 예. 오늘 이 기사를 얼핏 봤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부부간 증여 공제가 10년 기준 6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6억 원까지만 세금이 안 나오고 그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예를 들어 이혼해가지고 이게 서로가 이혼의 재산 분할이 되면 그거는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예를 들어 50억이에요. 예. 근데 25억을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이제 6억 초과한 증여세가 많이 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 네, 그러면 25억이 안 나오는 예. 재산 분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국회에서 이제 아마 이걸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러면 이혼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증여공제를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깃한데요. 이거 이혼을 조장할 만한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치과 기구 거래처 A, 이거는 어머님이네요. 치과 B, 자녀 간의 거래 시 같은 업종, 일감 몰아주기 증여. 똑똑하신 분들 많다. 자, 거래 비율상 어디까지 증여로 파악이 됩니까? 이게 비율을 정해놓고 가지는 않을 것 하지는 같고, 않고요. 이게 증여라는 게 누군가 혜택을 그러니까 무상으로 예. 뭔가 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상속증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재산이 좀 많은 자들에게만 국세청도 사실 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 상속증여를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뭐 자산가들의 세금이라고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이 많아야 상속증여 이슈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 원장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어쨌든 지금 그래서 아마 법인일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같은 업종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치과하고 뭔가를 했다면 뭔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해서 보통 한 10%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야 조금 뭐 사실 이제 시가라는 그럼 20%? 게 하기는 어렵죠. 그 비율이 정해진 거 없습니다. 법에서는 근데 이 증여세를 어쨌든 잣대를 와서 딱 대보는 순간 이걸 제로 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걸렸다. 보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걸렸다. 그런데 걸렸을 때 얘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두려고 왔는데 법에서 그 막 비율을 정해놓고 이거 뭐 시세대로 뭐 해서 누군가 이득을 받았냐라는 거는 사실 그 제대로 된 잣대를 내는 순간 증여세는 조금 제가 볼 땐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원칙의 잣대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저희는 세금을 거의 다 내야 된다고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이거는 뭐 제가 일감 몰아주기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간의 거래에서 시세와 맞지 않는 타인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래들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뭐 저희가 잣대를 대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참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사회는 안 그런데 말이야. 이 국세청 사회는 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공제가 인당 연 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부동산 양도소득도 발생하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도 발생했을 때 250만 원 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에 적용되면 다른 한쪽은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상속증여는 아니고 양도긴 한데 근데 양도도 묶음마다 250만 원 공제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그 주식은 다른 그룹이긴 해요. 다른 그룹이니까. 그래서 이건 다행히 각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당이나 아이가 그동안 받은 용돈이 아이 맞습니까? 액수가 꽤 됐는데. 꽤 되는데 이걸 제 아이 통장에 넣어주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소명합니까? 통장에 넣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증여로 보긴 합니다. 증여에서 2천만 원이 이내라면 사실 그런데 저거 방금 아들한테 5만 원 계좌이체 했는데 계좌이체 하셨죠. 용돈을 체크카드로 주니까 용돈을 근데 그 돈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용돈으로 써버리면은 괜찮은데 부동산을 안 사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원칙의 잣대를 갖다 대면 그 증여가 맞습니까? 질문하면 증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용돈으로 썼다는 게 명확하면 괜찮지만 지금 이거를 사실 모으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녀의 통장에 계속 돈이 늘어나면 이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그냥 입금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입금할 때마다 증여입니다. 입금할 때마다 저희가 뭐 정해진 뭐 정리식 펀드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때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냐요? 그러면 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차라리 내 통장에 돈을 모았다가 그냥 목돈을 한 번 확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를 그냥 해버리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넣어주시는 거를 그때마다 사실 신고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게다가 10년 내는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뭐 원칙이 있지만 그래도 좀 간편하게는 모아서 한 번씩 그냥 비과세로 주고 10% 세금 안에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3개만 하겠습니다. 3개만. 집에 가야 돼요. 자, 배우자한테 증여 신고 없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 시 세무조사 후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증여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되나? 이거 증여를 하고 구입해야 이거 부동산 구입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그 자금 출처라든지 이게 소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한다던가 뭐 배우자 명의로 구입을 할 때는 그분의 배우자라던가 그분의 자금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득이 없는 이제 그냥 가정 주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 이제 그걸로 그 자금 소명이 가능한데 만약 소득이 없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은 증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소득이 메꿔지는 겁니다. 이거까지 되니까. 진짜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자녀들에게 주택 같은 부동산을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게 하고
사망 후에 상속으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주택 같은 게 계속 우상향해서 오른 거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게 맞을 거고, 뭐 요즘 아까 그 증여세가 뭐 1인당 5억, 뭐 지방에 있는 잘 안 오르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사망 후 상속으로 넘기는 게, 왜냐하면 금액이 단가가 나으니까 뭐 5억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 근데 않을까요? 그냥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상속이 되면 원장님이 돌아가실 때가 솔직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세법을 적용받을 거거든요. 네. 뭐 지금은 사실 상속세법이 이 상속세율이 정말 높아요. 예. 이거를 뭐 지금 원장님들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으시니까 재산이 좀 쌓인다고 본다면,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상속은 원장님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상속세를 먼저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그 다음 답변이 나옵니다. 예. 이때 상속 재산이 별로 없고 내가 많이 쓰다가 그때 가서 사망했다 그러면 솔직히 증여를 안 하시는 게 더 답이죠. 근데 재산이 많이 남아 있을 걸 가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10% 20% 세율에서는 조금 싸다고 느끼는, 왜냐하면 상속세율은 어차피 내가 40%면 증여세율 10에서 20%는 싸거든요. 어차피 또 줄 거면 좀 빨리 줘서 아까처럼 자산이 좀 불어나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도 좀 고려하셔서 결정해야 돼. 이건 답을 아마 바로 단답형으로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간단한 거 좀. 자, 부부간 증여는 10년 내 6억이니까 10년 안에 6억 증여하고 또 10년 증여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또 10년 뒤에 6억이잖아요. 이것도 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증여를 하겠다라고 봤는데, 오늘부터 과거의 10년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좀 이렇게 보시면 오늘로부터 3,650일 이내에 얼마를 했느냐. 근데 저번에 1억을 했다. 그럼 오늘 5억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또 봤더니 그때 또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3,650일을 보고 얼마를 했느냐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그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시는 최근 게 6년 동안 10억. 10년 동안 10년 동안 6억. 10년 동안 10억. 6년 동안 10억.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으로 계속 보셔야 맞고요. 이게 기준 옛날에 증여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과거로 소급해서 계산하시면 좀 빠르실 거예요. 자, 국세청에서는 상속자가 돌아가신 날 이후 몇 년까지 조사합니까? 네. 돌아가신 날부터 과거 소급해서 10년치의 10년이죠. 통장을 전부 깝니다. 무조건 까죠? 그때 그래서 뭔가 여기서 그 이제 직접적으로 상속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매년마다 뭐 몇 억씩 혹은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다. 근데 출처를 모르겠다. 그럼 이것도 전부 상속 재산으로 이제 추정해 가지고 이제 소명이 안 되면 상속 재산으로 이제 의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눈에 띄어서 오스템 파마 같은, 여기 오스템 자회사니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 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최기옥 대표이사님이 물어보셨나? 어떻습니까? 비상장 주식은 저희가 이제 거래가 되면 이제 시세, 그러니까 어쨌든 시가라는 걸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건데요.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있다면, 거래된 게 있다면 그걸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주식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요 주식은 잘 몰라서, 근데 보통 저희가 비상장 주식 그 시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서 국세청에서 따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순이익 비율 또 순자산 비율 또 따로 해서 계산이 좀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따로 뽑아낼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 그 주식을 안 들어가서 장외 주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비상장 많이 주식 된다면 만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시가를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질문해 주셨고 저도 보도 재밌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아쉽기는 저도 매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 출연진들도 집에 들어가야 되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 여기 붙잡아놓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1시간 오늘 진짜 10시간처럼 우리가 열심히 빡세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객관식 퀴즈 한번 하고 우리가 슬슬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퀴즈 이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내년부터입니다. 상속분부터는 자녀 1인당 얼마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1번 5천만 원, 2번 1억 원, 3번 5억 원입니다.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과연 몇 번이 정답일까요? 숫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5억 원입니다. 자, 어떤 분께서 스타벅스 디저트 쿠폰을 받아가시나 보겠습니다. 3번. 네. 이거 영어로 쓰신 분 DLD MDGH. 이거
하여튼 이분이랑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저요님께서는 받으신 것 같아서 알 이즈 웰로 이 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루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건 이해 방송이 필요해요. 저기 다음에 꼭 특별 방송분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밌거든요. 뭐 몰랐던 얘기들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성공하면 커피, 실패하면 오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치과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쉽지만 참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진짜 할 때마다 이거 인기가 정말 많구나, 정말 재밌는 주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도 반응이 정말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자, 신지연 세무사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 원장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맨날 이제 치과만 운영하시다 보니까 바쁘시고 또 잘 모르셔서 미리 준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상속세도 제가 얼마 전에도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상속세도 신고하고 또 상속세 세무조사도 하고 있는데 좀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내용은요, 상속증여는 원장님들이 이제 머리 좋으시니까 조금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양도 되게 페퍼치고는 굉장히 적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하고 기본적인 것만 좀 아시면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상당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공부해 놓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장기전이거든요. 이거는 한 30-40년 준비하시는 거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또 부모로부터 받을 때 이런 거 조금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원식 세무사님 네.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병원 세무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게 이제 그 자녀한테 증여하는 그런 플랜이라던가 이런 계획이실 건데 방금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그만큼 합법적으로 이제 증여세를 좀 적게 내거나 안 내고 이제 그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늘 내용들이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채팅방 창도 아주 그냥 뜨거웠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치과병원 파트너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다음 주제는 뭐지? 맨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럴까봐 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저기 화면에 보시면 올해 2024년도 하반기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은 10월 2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자, 자연치 살리는 보존 및 근관치료 산정 지침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또 강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세무만큼 또 돈을 뭐 많이 벌어 들일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NRC과 강익재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